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신 손님들 반갑습니다. 저 필립은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사연은 경악, 쇼크, 소스라침과 졸도할 만큼 무시무시한 스릴러 반전 이야기입니다. 손과 발에 땀을 쥐게 하는 건 물론이고 심장의 방망이질을 전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직접 체감한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나고 겪었던 무서운 사건을 보탬 없이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1950년 후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저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가난하지 않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희가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을 통틀어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전 또래에 가난했던 친구들에 비해 먹을 것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다녔답니다. 부모님은 겸손은 미덕이라고 가르치시고 어디서나 예의 바르게 하라며 교육하셨어요. 특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가난한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배웠답니다. 그런 부모님의 교육 덕분인지 저는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냈고 더불어 인기가 많은 학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네요. 그렇게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이 충분해서 어릴 때처럼 고생 하나 하지 않고 무사히 공부했고 혼자 호기로운 생활을 했네요.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서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는 오롯이 공부만 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에 취직해 계속해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70년대 후반이라 여자가 회사에 많지 않을 때여서 동료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취직까지 하니 가족들이 신기해하기도 했고 자랑스러워했답니다. 특히 엄마는 여자인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걸 가장 기뻐하셨고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까지 더해서 재밌게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후배가 수두룩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자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서 밖에서 어울릴 기회가 많았죠. 학창시절만큼이나 후배들과 동료들이 저를 좋아해줘서 사회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특별히 꾸미지 않고 소소하게 다니는데 여후배들이 많이 신기해하는 말들을 자주 했답니다. 이주인님, 옷 어디서 사셨어요? 외국 배우들이 입는 옷 같아요. 이거 그냥 시장에서 산 건데 나중에 같이 시장 가서 쇼핑하자. 이주임님, 향수는 어디서 사셨어요? 외국 출장 다녀오실 때 면세점에서 사신 거죠? 향수? 나 향수 한 번도 뿌려본 적 없는데? 그럼 이 좋은 냄새는 뭐죠? 이거 내 살냄새야. 사람이 고급지니까 몸에서도 향기가 그냥 나오나 봐. 이주임님은 얼굴도 예쁘고 아무거나 걸쳐도 모델 같은 데다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데 향기가 나니까 좋으시겠어요. 꽃으로 태어나서 그런가? 꽃이라니. 너희들 선배한테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회사 남자 직원들이 주임님을 대하는 것만 특별하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죄다 주임님을 좋아하고 있다고요. 얘네가 큰일 날 소리 하네. 회사 남직원들 모두 유부남인 거 몰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회계팀 박대리님도 유부남인가요? 내가 찜한 남잔데. 아, 그 아랍 사람처럼 코가 큰 남자 말하는 거지. 그 대리님 애가 둘이야. 안 돼. 코 큰 남자가 다른 것도 크다 해서 완전 기대하고 꼬실 생각이었는데. 아, 이 대리님 마누라는 좋겠다. 밤마다 홍콩 갈 거 아니에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코 큰 남자가 다른 것도 크다고 누가 그래? 그런 건 다 유언비어야. 자기들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는 말도 들어봤지? 그것도 다 대머리들이 여자 꼬시려고 만들어낸 말이라고. 아,
대머리는 만나봐서 알아요. 기대하고 사귀었는데 3분 카레였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깔깔거리며 폭소를 터뜨렸답니다. 이렇게 재밌고 귀여운 후배들이 저와 잘 놀아줘서 회사 생활이 유쾌하기도 했고 갈수록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홀로 타지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뿌듯하고 재밌긴 했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빨리 짝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는데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없어 무턱대고 인연을 기다리기만 했네요.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과장님이 당신의 조카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못 이기는 척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듣던 것보다 인물도 훤칠하고 성품도 훌륭한 남자였어요. 다만 집이 잘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서 공사장을 다니며 일하는 인부였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부와 가난을 나누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과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걸 강조해 주셔서 남자의 환경과 직업은 저에게 흠으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채 데이트를 몇 번 하고 나서 애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짧게 몇 달 연애를 했더니 그가 바로 결혼하자며 옥반지를 내밀더라고요. 지금은 옥이지만 훗날에는 금을 넘어서 다이아를 끼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그의 예쁘고 반짝이는 별같은 마음의 말을 듣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가난한 그 일을 보고 오히려 더 부자 같은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구김살 하나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훌륭한 성품이 그득해서 저희 집이 가진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많은 걸 가진 사내라며 기분 좋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시댁에서도 저를 보시자마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며 허락해 주셨답니다. 저와 A는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고 서울의 한 주택에 세를 들어서 시작했어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생각해서 신혼집은 반반 부담해서 마련했고 혼수 또한 그렇게 했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남편과 함께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했네요. 그렇게 행복에 겨워 신혼을 살다가 이듬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이듬해엔 멋지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다산이 유행이었던 시기였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로 만족하고 아들의 동생은 낳지 않고 셋이 많은 행복을 찾아가며 하루를 감사하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아들이 어느새 다 커서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왔고 금세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와서 눈으로 보이는 부를 많이 일구었습니다. 5층짜리 꼬마 빌딩 3채를 매입한 건물주가 되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의 땅까지 있었죠. 저희는 성공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부터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며 살기도 했네요. 여하튼 그만큼 저와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흰머리가 많이 나오고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했답니다. 제 몸만 고장이 나고 삐걱거리는 줄 알았는데 남편 역시 몸이 아프고 병들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자리를 잡자 그이가 중풍에 걸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다리를 쩔뚝이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입이 반쯤 돌아가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된 건 젊었을 때부터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짓눌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이가 몸을 아껴가며 일하도록 했어야 하는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되돌릴 수 없기에 중풍에 걸린 남편이 회복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모든 걸 책임지기로 했죠. 남편은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작은 움직임에도 힘들어하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전 24시간을 남편 옆을 지키며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끔 간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바람을 쐬고 싶었지만 혼자 갈 수 없어 집안에서만 하루를 보냈죠.
한편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자주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착하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답니다. 제 남편을 보고 집에 오는 걸 꺼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이의 손과 발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했고 저 대신 밥을 먹여주기도 했답니다. 또 제가 생각도 못했던 책 낭독까지 해주었네요. 서점에서 재밌는 시집이나 책을 골라와서 고운 목소리로 읽어주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될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꼭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예쁘기도 참 많이 예뻤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저랑 오빠가 아버님 돌보고 있을 테니까 밖에서 좀 바람도 쐬고 친구분들도 좀 만나고 오세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떠넘겨도 되나? 난 괜찮으니까 너희나 그만 나가서 데이트하거라.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살면 교대로 아버님을 돌볼 텐데 지금부터 적응하셔야죠. 어서 쉬다 오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에 들어와 산다니? 아, 오빠가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어머님, 저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이 결혼 반대하실 거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좋은데 신혼집을 구해줄 테니 둘이서 살아라. 저희 부모님한테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댁에서 산다니까 좋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새애기는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강조하며 말했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부모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죠. 게다가 제 남편이 중풍으로 누워만 있어서 제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놀라울 정도로 감동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새애기를 제 남편 뒷수발이나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연신 합가를 거부했어요. 상견례 직전까지 새애기가 고집을 부리며 들어와 살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며 두 손을 흔들며 반대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을 요양사에게 맡겨두고 사돈 내외와 애들과 한자리에 만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새애기 성품이 누굴 닮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사돈들의 선한 미소와 배려하는 말을 들어보니 상상했던 대로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돈 집안은 유치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사돈이 원장님이고 새애기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깥 사돈은 차량 운행과 학부모 관리를 하고 있으시대요.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마음씨가 얼마나 비단결 같던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유치원 운영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세요, 사돈.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만두기 일쑤라고 들었거든요. 일이야 힘들긴 하지만 우리 미래를 책임질 보배들을 길러내는 일이어서 사명감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저 새싹들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배움을 전하고 있는데 되려 저희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답니다. 두 분 다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세요. 유치원을 크게 하신다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네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걸요. 사실 저희도 뒤에서는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따님인 소민이를 저희 애와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저희가 감사하지요. 부족한 딸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니 감개가 무량하다고요. 아참, 애들이 사돈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반대하셨다면서요. 네, 사돈, 그건 말도 안 될 일이에요. 새애기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고생문이 훤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새애기가 끝까지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르고 난리였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사돈. 절대 소민이를 데리고 살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제가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돈 내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왜요? 소민이가 같이 살고 싶다는데 받아주시지 않고.
몸이 불편한 박가사돈 때문에 그러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되는데 제 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건 아주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중풍으로 거동도 힘든 제 남편과 같이 지내는 건 무리예요. 뭐가 무리라는 거지요? 며느리가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도와가며 사는 게 안 될 일인가요? 그러지 마시고 소민이를 데리고 살아주세요. 시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데 우리가 말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고생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아픈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 모두 합가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뒤로 빼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살도록 할게요. 대신 새애기를 고생시킬 일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껴가며 살아볼게요. 제 결정에 사돈 내외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고 아들도 잘 생각했다고 기뻐했어요. 또 새애기는 좋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며느리로서 딸로서 정말 잘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아버님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빠한테도 헌신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새아가 네가 잘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니 나와 네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거라. 바깥일이 힘들 테니 살림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며느리와 한 집에 살기로 결론을 내리고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2달 뒤 아들 내외의 결혼식이 다가와 남편을 휠체어에 힘들게 태워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하네. 정말 세월 빠르지? 정말 빠르다. 그런데 내가 결혼식에 가면 민폐 아닐까? 몸도 성치 않은 데다 입까지 돌아간 나를 보면 하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픈 게 죄인가? 감기 걸린 사람이 결혼식장에 오면 이상해? 아픈데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잖아. 당신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장하다고 칭찬해 줄 거야.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 여하튼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 좋은 구경 해보겠네. 여보, 내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하는 거 알지? 별소리를 다 하네. 가서 많이 웃고 박수나 많이 쳐줘. 그래야 애들이 더 기뻐할 테니까. 승합 택시를 타고 예식장에 도착해 어렵지 않게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혼주석에 앉아 예식을 행복하고 재미나게 구경했습니다. 애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땐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새애기의 살가움에 금세 적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새애기의 결정에 조금 놀랐답니다. 결혼하며 유치원에서 오전 근무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어머님, 앞으로 혼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한 가족이니까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같이 나누자고요. 오후부터는 제가 살림도 하고 아버님을 돌봐드리기도 할게요. 물론 어머님에게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옆에서 잘 배우고 실천하도록 할게요. 뭐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에휴, 내가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와서 시집살이에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니? 또 그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일 맡겨두고 놀러 다니셔도 돼요. 이제 어머님도 개인 시간도 가지고 재밌게 놀기도 하시라고요. 새아가, 소민아, 넌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리 착하디 착한 거야? 나보다 좋은 며느리를 얻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고맙다, 새아가. 그렇게 고마우면 제발 좀 편하게 딸처럼 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 개인 시간 좀 보내고 오세요. 며느리로서의 명령이에요. 나가서 놀다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새애기가 제 등을 떠밀며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새애기 말대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주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마침 계절이 봄이었고 어디에든 꽃이 많이 피어 있다는 걸 알아서 가까운 뒷산에 서서히 올랐답니다. 만개한 벚꽃을 실컷 감상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이죠.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니 두어 시간이 지났어요. 혼자 이런 자유시간을 가져본 게 오랜만이라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식당에서 밥도 혼자 먹지 못하는 소심한 여자여서 맛집을 두고도 지나쳤답니다. 저는 조금 더 바람을 쐬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새애기가 왜 벌써 왔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왜 벌써 오세요? 오랜만에 외출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막상 나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사실 가보고 싶은 곳도 별로 없어. 난 네 시아버지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에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제가 어딜 다녀오셔야 할지 계획을 짜드릴게요. 아셨죠? 아이고, 새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너 고생을 사서 하면서까지 이러고 싶은 게야? 고생이라뇨. 어머님이 빠져주셔서 아버님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아버님도 어머님 없이 저랑 둘이 있으니까 재밌다고 하셨는걸요? 안방에 가셔서 여쭈어보세요. 새애기는 정말이지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며 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애기가 예약해준 미술 전시회장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유람선 등등 많은 곳들을 가게 해줘서 재미난 구경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자유시간을 너무 많이 누려서 저보다 새애기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인천에서 유람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갔더니 새애기가 누워있는 남편에게 책을 낭독해주고 있더라고요. 듣는 이가 한 명이라고 대충 읽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연기까지 해주며 아주 재밌게 구현해 주었답니다. 아버님, 다음 장 읽어드릴게요.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 이 문장 너무 멋지네요, 아버님. 아버님은 어머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제가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자 남편이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구나. 늘 내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 새애기가 읽어준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구나. 뭐야, 두 사람 너무 다정한 거 아니야?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버님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오신 줄도 몰랐어요. 오늘 유람선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다. 네 시아버지도 모셔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 정도로 볼 게 참 많았어. 아버님은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저랑 단둘이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혼자서 실컷 만끽하세요. 암만, 나중에 며느리 손잡고 데이트를 자주 할 테니까 당신은 괜한 질투하지 마. 그래, 알았으니까 빨리 건강해져서 며느리 손잡고 놀러 다니슈. 새아가 수고 많았다. 너도 이제 가서 좀 쉬거라. 아직 아버님께 읽어드릴 게 많이 남았는데 할 수 없죠. 아버님 눈빛이 어머님을 향해 있으니 저는 이만 빠지겠사옵니다. 새애기는 고운 마음씨만큼이나 애교와 유머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남게 되어 오늘 여행한 이야기를 실컷 들려주고 그이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자꾸 옷을 걷는 걸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으니까 건너뛰자. 당신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와서 쉬어. 내 몸 닦는 것보다 당신 몸 닦는 게 더 중요하거든. 어서 팔 걷어봐. 안 되는데. 이 남자가 오늘따라 왜 이래? 얼른 걷어봐봐. 남편의 거부에 제 힘으로 그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더니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빨 자국이 보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이 멍이 언제 생긴 건지 이빨 자국이 뭔지 물었죠. 이게 뭐야?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 왜 멍이 든 거야? 이 상처는 또 뭐고? 아, 낮잠을 자다가 침대 모퉁이에 부딪혔어. 뭐? 잠버릇 하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모퉁이에 부딪혔다고? 그렇다니까. 당신이 신경 쓸까봐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이 치아 자국은 뭐야? 이건 팔이 가려워서 이빨로 긁다가 난 상처인가 봐. 내 오른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이빨로 긁었지. 아직 새애기한테 팔을 긁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그렇다고 치아로 이게 뭐야? 새애기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탁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해. 그럴 거야. 그럼 마저 몸 닦아줘. 상처 때문에 참고 자려고 했는데 이미 봤으니 닦고 자야겠어. 그래서 물수건으로 남편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나서야 저도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한편 아들과 새애기는 얼마나 깨가 쏟아지던지 밤마다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행복한 소리를 들으며 곧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렇게 새애기 덕분에 많은 곳을 관광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남편의 몸에서 상처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며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기도 했고 이마를 바닥에 찧어 혹이 나기도 했답니다. 잠버릇이 온순했던 남편이 자꾸 다치니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이 자꾸 다치는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옆에 없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나 봐.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오늘부터는 일절 나가지 않고 옆에 꼭 붙어 있을게. 그럴래? 나도 사실 새애기보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더 편해. 당신 발목을 붙잡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부탁 좀 할게. 어머, 언제는 새애기랑 둘이 있는 게 더 좋다더니 벌써 마누라를 찾는 거야? 이거 감동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겠는데? 나야 당신만큼 편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안 나갈 거지?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새애기에게 집에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새애기는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크게 놀라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극 공연이 보고 싶다 하셔서 어렵게 표를 구한 거예요. 무조건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그렇긴 한데 네 시아버지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져 걱정돼서 못 가겠다. 제가 점심밥 챙겨드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주무시는데 그때 떨어지셨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부터는 아버님 낮잠 주무실 때 옆에 붙어 있을게요. 그러면 되죠? 제가 그런 정성까지는 괜찮다고 전하고 앞으로는 외출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더니 새애기가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구해준 표로 꼭 연극 다녀오시길 바랬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조금 서운해요, 어머님. 서운하다니, 새아가. 너 때문에 내 남편이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너만 고생한 것 같아서 외출을 자제하겠다는 거야. 제가 손사래를 치며 새애기에게 서운해하지 말라고 일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저 불편하대요? 저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고 대해드렸는데.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얼른 가서 연극 구경을 하고 오라고 어깨를 밀었습니다. 여보, 다녀와. 생각해보니 새애기가 책 읽어주기로 해서 마저 들어야 해. 난 새애기랑 있어도 좋으니까 얼른 갔다 와. 저는 남편과 새애기의 얼굴을 보자 자리에서 떠나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새애기가 진심 어린 눈으로 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도 집을 떠나 연극을 보고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남편을 잘 돌봐줬는지 다친 곳 하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방문 요양사가 찾아와
저와 남편을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등과 엉덩이에 흉터가 아주 많았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몸이 왜 이래? 이거 가려워서 세게 긁다가 이렇게 됐나 보네. 누굴 바보로 알아?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몇 번이나 먹는 것도 수상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진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먹는 거 맞아. 그리고 등 엉덩이는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난 거고,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그리고 날 이렇게 흉터나게 만들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어? 천사 같은 새애기가 그랬겠어? 그건 그렇지. 당신 몸에 흉터를 만들 사람이 이 집에는 없지. 그런데 상처가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에이, 그냥 연고만 발라주면 돼. 딱 봐도 긁어서 난 상처로 보이지 않아? 그이의 말을 듣고 연고를 발라주고 더는 캐묻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처가 남편 스스로 낸 상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새애기를 의심하는 건 정말 미안했지만 남편이 어쩌다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혼자 몰래 소형 CCTV를 사와서 안방 천장에 달아놓았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CCTV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고 보면 그이가 스스로 상처를 냈는지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남편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애기와 남편을 두고 외출을 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켜서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또 많은 신들이여. 제가 CCTV를 틀었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이 혼자 잘못해서 다친 게 맞도록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켰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새애기는 뭘 하는지 안방에는 남편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말이죠. 거의 3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남편 혼자 있었는데 새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와서 침대 모퉁이에 앉더라고요. 이윽고 새애기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아는 천사 새애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심심하셨죠? 제가 재미난 거 가져왔어요. 손 이리 줘봐요. 안 돼. 또 바늘로 찌르려는 거지. 새아가 제발 그만하거라.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어서 손 줘봐요. 내가 10손가락 다 따드릴게. 새애기는 남편의 손을 억지로 잡아 빼더니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 새아가 제발. 아버님, 등을 핥히거나 팔을 물어뜯는 건 이제 못하잖아요? 어머님이 의심을 하니 이렇게 소소하게 놀아야죠. 이 바늘놀이는 흉터가 남지 않아서 걸릴 일이 없답니다. 자, 손가락 다 찔러주고 발도 찔러줄게요. 그리고 엉덩이랑 구석구석 다 찔러줄게요. 재밌겠죠? 제발 너무 아프다. 반응이 재밌네? 실컷 소리 지르세요. 아버님 비명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그 미친 장면을 본 저는 핸드폰을 여러 번 떨어뜨렸답니다. 눈을 비비고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연신 확인했고요. 그런데 새애기의 미친 행동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선하던 아이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심호흡을 하고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대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재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악마 같던 새애기가 천사의 탈을 쓰고 남편에게 시를 읊어주고 있더군요. 어머,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그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새애기 너 발 옆에 그건 뭐냐? 바늘꽂이 아니야? 아, 네 맞아요.
아버님 옷에서 단추가 떨어져서 가져왔어요. 그래? 그 바늘로 내 남편 몸을 찔러댄 게 아니고? 어머님, 그게 무슨...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악마년에게 야, 이 이중인격자야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붕 떠서 무릎으로 악마년의 면상을 빡 하고 날려버렸어요. 코피를 질질 흘리기 시작한 악마는 저에게 왜 이러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천사의 탈을 쓰고 말하더군요. 저는 녹화된 CCTV 영상을 들이밀며 그동안 제 남편을 학대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 애기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들켜버렸네? 아쉽다.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이 미친 것!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딴 짓을 벌여! 가만두지 않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덤벼라 늙은 할망구야. 내가 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영상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둘 다 미쳤다고 구라쳐서 순진한 남편한테 니들을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요양원에 버리든지 할 거야. 아주 끝까지 계획을 다 세워뒀구나. 이 사이코패스 또라이년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었지만 눈앞에 있는 악마녀는 얼마든지 두들겨 패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애기가 주먹을 쥐고 복싱 동작을 취하자 저는 제 바로 뒤에 있던 외투를 그녀에게 던져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공중에 붕 떠서 플라잉 니킥을 날렸답니다. 바닥에 고꾸라져 쓰러진 년은 기침을 콜럭거리더니 부러진 이빨 3개를 뱉어내더군요. 에이 샤넬아, 너 지지게 맞아. 지지게 너는 제산년이야. 몰아짓거리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번에는 사커킥으로 그녀 면상을 걷어찼습니다. 악 소리를 잠깐 내더니 의식을 잃었답니다. 이로써 악마년을 제 손으로 잡게 되었죠. 저는 누워있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저 악마년이 당신을 학대하고 있는 걸 왜 숨긴 거냐고.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새애기가 나만 입 다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면서 참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과 아들의 행복을 망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어. 이 미련한 남자야.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콧바람이나 쐬고 다녔잖아. 난 이제 죄책감 때문에 살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싸다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내 전부인 사람이야. 잘못한 건 나니까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라고. 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하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면상에 피를 떡칠한 악마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저를 공격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사이코패스인 며느리년을 잡아 손목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가 집으로 달려오며 112에 노인 학대로 신고한 덕에 바로 달려와서 상황을 종료한 거죠. 형사들은 며느리년을 체포하며 누군지 알아보았답니다. 이거 누군지 기억나네. 예전에 덩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로 나한테 잡혔던 년이잖아. 네? 아동학대요? 네, 분명합니다. 한 4년 전인가? 그때 덩실 유치원이라고 있었는데 가족 사업을 하던 곳이었을 거예요. 2년이랑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을 학대했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꿀꺽하고 애들한테는 쓰레기 같은 밥을 주던 파렴치한이라니까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이런 건 깜빵에서 아예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 집안은 유치원을 3번이나 망해먹었다고 하더군요. 3번 다 아동학대 혐의와 횡령죄로 문을 닫고
감옥에 다녀와서 다시 운영했답니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 식구들이었던 거죠. 며느리녀는 한술 더 떠서 길고양이와 길강아지를 여러 번 학대해서 입건돼 벌금으로 처벌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인 악마년이라는 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윽고 악마년이 형사들의 손에 질질 끌려 나갔고 저는 창문으로 사이코패스가 경찰차에 타는 걸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며느리년의 행방을 묻자 10마디 말보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어요. 천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의 본 모습을 보니 그럴만도 했죠.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게 된 아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 학대이자 존속 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글을 써서 올렸더니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검찰 측에서 사돈 유치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부실급식과 횡령이 들통났고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때린 사실을 유치원 선생 하나가 솔직하게 증언해서 감옥행이 확정되었답니다. 물론 유치원은 그대로 폐쇄가 되었고요. 얼마 뒤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갔는데 사돈 내외는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7년형을 받았고 며느리녀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이로써 모든 게 되돌아온 거라 생각했죠. 아들은 감옥에 있는 며느리녀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네요. 남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서 빨리 잊고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다시 저와 24시간을 붙어서 지내게 되었고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상가를 관리하며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남편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끔찍한 날들을 지워주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그이는 지팡이를 짚긴 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회복을 했고 돌아갔던 입은 어느새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여보, 이제 죄책감 좀 그만 가져. 다 내가 모자라서 겪은 일들이야.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들어봤지? 내가 그년한테 깜빡 속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참았던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의심 못한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난 당신 얼굴만 보면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지 마.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우리 그년 얘기 그만하고 있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남편이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순간을 억지로 잊으려 애써가며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관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며느리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입니다, 여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형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사이코 집안 식구들 소식을 전해하려고요. 피해자 보호자님께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코 부모는 감옥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그 김소민 또라이년에게 사고가 있었답니다. 사고요? 또 누굴 괴롭히기라도 한 건가요?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재소자들 중 만만한 상대를 골라 주기적으로 고문을 하고 괴롭혔나 봐요. 그러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자 매일 몰매를 맞았답니다. 그거 참 시원한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 감사해요, 형사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몰매를 맞던 그년이 호흡곤란으로 숨지고 말았다네요.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경찰관의 말을 듣자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잘된 일은 없을 거라 여길 만큼 좋은 소식으로 들렸답니다. 남을 학대하더니 역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골로 갔군요. 사필 규정이라더니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거예요. 형사님 덕분에 오늘부터는 어제보다 행복하게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과 아들에게 며느리년의 사망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정말 잘 된 일이라며 축하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저의 죄책감은 조금 더 씻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사건을 겪은 지 10개월이 가까이 지난 요즘은 다 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고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네요. 지금까지 저의 공포스러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이지 끔찍 그 자체네요. 소름이 돋았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